당장 빚을 갚아라! 쾅! 살인문이 발길질에 나뒹굴었습니다. 충청도 청풍부 체주 셋이 고함을 질렀고 19 해류는 아버지 등 뒤에서 이를 악물었죠.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다 쫄땅망해가지고 이제 저 집에 남은 건 딸 하나뿐이네. 딸로 빚을 막는다던데 청풍부 최대감 댁으로 보낸다는구먼. 그땐 몰랐습니다. 빚 대신 대감댁 며느리로 팔려간 해륜의 눈물 한 방울이 온 마을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삭풍이 충청도 청풍부 수살리 일대를 거칠게 핥히고 지나가던 조선 중기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혀 따닥 딱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는 가운데 20살 해류는 얇은 명주 저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파들파들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빚 100냥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이곳 수살리 최고 부호인 최무경 대감댁의 시집을 오게 된 빚 대신 팔려온 신부나 다름없는 애처로운 처지였습니다. 99칸짜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들어왔건만 해륜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멍만 짙게 물들어 가고 있었으며 시집 온 첫날부터 시아버지 무경대감과 평생을 의지해야 할 지아비조차 그녀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안마당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늘 차갑게 굳은 얼굴로 흠흠 메마른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지요. 역병에 걸린 죄인을 보듯 횡하니 안채로 들어가 버리는 두 사람의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해류는 자신이 이 거대한 집안의 흉측한 오물이 된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온 쓸모없는 짐덩어리라며 자신의 숨소리조차 거슬릴 것이라는 뼈저린 자격지심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해륜의 심장을 갈기갈기 후벼 팠습니다. 부엌대기 하인들조차 수군거리며 곁눈질로 흘겨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조여오던 그녀는 결국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칠흑 같은 밤이 되자 식구들의 눈을 피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지요. 뽀드득 뽀득 차갑게 얼어붙은 눈밭을 밟는 소리조차 기와집 안채로 흘러들어갈까 두려워 까치발을 든 해륜이 다다른 곳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뒷간 옆 허름한 움막이었습니다. 삐그덕 낡은 나무 문짝이 서럽게 우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쥐들이 파먹다 남긴 썩은 볏짚과 시큼한 곰팡내가 벤 거적대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피할 길 없는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해류는 마침내 꾹꾹 억눌러 왔던 서러움을 둑이 터지듯 쏟아내고 말았지요. 뚝투둑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방울이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으며 구슬픈 울음소리가 새어나가 시댁 식구들의 단잠을 깨울까 두려워 제 치맛자락을 질끈 입에 물고는 그저 가녀린 어깨만을 들썩이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입에 문 치맛자락을 축축하게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해륜의 숨죽인 울음을 위태롭게 덮어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쯤 열려있던 낡은 움막의 문틈 사이로 창백한 달빛을 등진 낯선 그림자 하나가 불쑥 길게 드리워졌지요. 바스락 마른 짚을 조심스레 밟는 소리와 함께 다가온 작은 그림자가 흠칫 놀라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해륜을 향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씨, 그리 우시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누구냐? 놀란 혜륜이 젖은 치맛자락을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자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달빛 아래 남루한 저고리를 걸친 어린 계집아이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7살 남짓의 떠돌이 거지 소녀 초연이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맨발의 초연은 허락도 없이 성큼성큼 움막으로 들어오더니 대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축축한 흙냄새를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맡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여식이었던 혜륜은 험한 행색의 아이가 버리는 기행에 놀라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러섰는데 당황하여 입술만 떠는 그녀를 향해 아이의 예사롭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내일 해 진력이면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질 것인디 이 집안의 흙은 이미 시커멓게 병이 들어불었구만요. 초연이 해진 소매로 코를 닦아내며 대수롭지 않게 내뱉자 불청객의 해괴한 소리에 혜륜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붉어진 눈만 끔벅거렸습니다. 그때 초연이 낡은 보찜을 바스락거리며 뒤적이더니 흙먼지가 잔뜩 묻은 이빨 빠진 하얀 다랑아리를 불쑥 꺼내 들었습니다. 주둥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거미줄처럼 금이 쩍쩍 갈라져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볼품없는 백자 파편이었는데 초연은 때 낀 손톱으로 표면을 톡톡 두드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흉물스러워 보여도 한양관요에서 흘러나온 귀한 백토로 빚은 것이구만요. 백토는 숨을 쉬니 겉이 깨졌어도 속은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릇이란 게요. 아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침없는 목소리에 혜륜이 홀린 듯 깨진 항아리를 응시하자 초연은 흙투성이 손으로 차가운 사기 그릇을 낡은 치마폭 위로 밀어주며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땅에 버려지는 아까운 눈물을 이제부터 예다 모으시지요. 단 눈물 한 방울을 떨굴 때마다 반드시 뒷산 비탈의 청풍진 쑥 잎사귀 하나를 뜯어다 함께 넣어야 한단 게요. 영문을 몰라 혜륜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초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긁적이며 씩 웃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은 짠맛이 나니 독한 쑥과 섞이면 속이 썩지 않게 지켜주깁니다. 아씨의 귀한 슬픔이 헛되이 흙바닥으로 스며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알려주는 거란 게요. 거절할 틈도 없이 초연이 억지로 쥐어준 차가운 항아리를 얼떨결에 두 손으로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혜륜의 파르르 떨리는 창백한 턱끝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허공을 가르며 툭 떨어져 내리더니 텅 빈 다랑아리 안쪽으로 부딪히며 팅하고 밤 공기를 가르는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품에 안긴 백자 항아리의 서늘한 감촉을 어루만지던 그날 밤부터 혜륜의 기이하고도 슬픈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찌르르 풀벌레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깊은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남몰래 낡은 집신을 꿰어 신고 매서운 산바람이 부는 뒷산 비탈을 힘겹게 기어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손을 뻗어 특유의 알싸하고 독한 향기를 풍기는 청풍진 쑥의 잎사귀를 툭툭 끊어내어 치마폭에 소중히 담았으며 냉기가 도는 방으로 돌아와서는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 거친 쑥잎을 항아리 속에 하나둘 채워 넣었지요. 억눌린 슬픔과 원망을 토해낼 곳 하나 없던 혜륜에게는 오직 그 시간만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혜륜이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굳게 문이 닫힌 최씨 댁 사랑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절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메마른 장작이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화로 앞에는 시아버지 최무경이 흙빛이 된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으며
그의 주름지고 뼈마디가 붉어진 손에는 대대로 가문을 지탱해오던 낡은 전담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남편 도경이 핏발선 눈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아버님, 선조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땅을 무경은 말없이 굳은 턱을 악물더니 붉은 관인이 찍힌 문서를 미련 없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화르륵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른 불꽃이 누런 종이를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만들어버렸고 무경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벌써 몇 해째 온 마을을 덮친 몹쓸 토질병으로 비옥했던 땅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남은 것은 숨통을 조이는 빚더미뿐이니 뼈대 깊은 가문이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거늘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가엾은 며느리에게까지 이 참혹한 짐을 지울 수가 있겠느냐. 무경은 깊게 파인 눈가로 혜륜이 기거하는 안채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으며 곁에 꿇어앉아 눈물을 훔치는 아들 도경을 향해 말없이 무거운 고갯짓을 해보였습니다. 그 서글픈 뜻을 단번에 알아차린 도경은 조심스레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찬 바람이 부는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을 피해 도둑처럼 몰래 안채 쪽으로 스며든 도경의 발걸음이 혜륜의 방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우뚝 멈추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가녀린 울음소리가 문풍지 틈새로 아슬아슬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혜륜이 입을 틀어막고 삼키는 그 작고 처량한 울음이 도경의 고막을 찔렀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고 숯검댕이 묻은 손끝이 차가운 노쇠 문고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주먹을 불끈 쥐며 천천히 거두어졌습니다. 문을 열면 아내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가문이 망해가고 있다고, 빚쟁이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만이라도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 이 여인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바보같이 착한 여인은 가문과 함께 가라앉은 쪽을 택할 것이다. 도경은 이를 악물고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삼태기에서 숯을 한가득 퍼 담은 도경은 혜륜의 방과 연결된 아궁이 속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부욱하고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며 차가운 방구들로 온기가 스며들도록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는 도경의 손끝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부채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귀에는 아궁이 너머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아내의 가느다란 훌쩍임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경은 입술을 깨물며 더 세게, 더 오래 부채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건넬 수 없고 손 한 번 잡아줄 수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이 새벽녘 몰래 피우는 아궁이의 온기뿐이라는 것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벼랑 끝으로 몰락해 가는 가문에서 그들 부자가 며느리이자 아내인 혜륜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마 끝에서 짹짹 참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는 소리에 혜륜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이상하리만치 따스했던 온돌덕에 굳은 몸을 풀 수 있었지만 전날 뵈었던 시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지요. 또 간에 남은 마지막 쌀알을 박박 긁어모아 정성스레 묽은 미음을 쓰고 귀가 깨진 낡은 소반에
올린 해류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 사랑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속이 허하실 텐데 욕이라도 조금 하셔요. 해륜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며 조심스레 문고리를 잡아 방문을 열어 젖힌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문을 열라 하였느냐. 방 안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한 무경은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흩어진 시커먼 잿더미를 거칠게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아침을 걸으시면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내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방으로 돌아가라. 무경은 시퍼렇게 날이 선 목소리로 해륜을 매몰차게 내쫓았으며 광하고 무정하게 닫혀버린 창호지 문턱 앞에서 해륜은 들고 있던 소반을 든 채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마주한 시아버지의 냉랭하기 짝이 없는 핍박에 그녀의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듯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 해륜이 소반의 모서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바깥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안 무경이 아들 도경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다급히 속삭이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을 타고 새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 당장 저 아이를 친정으로 쫓아낼 채비를 하거라. 무경의 단호하고 쇳소리 섞인 음성이 문풍지를 날카롭게 뚫고 나오자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해륜은 하마터면 들고 있던 낡은 소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하였습니다. 덜 그럭하고 소반 위에 빈 놋그릇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낼 뻔한 찰나 그녀는 파르르 경련하는 두 손으로 억지로 소반의 모서리를 부여잡고는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지요. 시아버지의 그 차갑고도 매몰찬 한마디는 무자비한 벼락이 되어 해륜의 앙상한 가슴팍에 정통으로 내리꽂혔으며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 모진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밥벌레처럼 집만 되는 며느리를 기어이 쳐내려 하시는구나. 해륜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통한 통곡을 억지로 삼켜내며 집신이 벗겨져 맨발이 거친 흙바닥에 긁히는 줄도 모른 채 허겁지겁 마당 구석에 허름한 움막으로 내달렸습니다. 바스락 툭 거리는 마른 풀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처절한 도망을 알렸으며 컴컴한 움막 안으로 뛰어든 해륜은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야말로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듯 끄끄거리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시댁의 은혜를 갚으려 밤낮 없이 바느질을 하고 약초를 캐었건만 결국 일이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쉰 목소리가 비좁은 움막 안을 처량하게 맴돌았고 해륜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연히 남겨준 그 이빨 빠진 낡은 다랑아리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린 굵은 눈물방울은 빗물처럼 쏟아져 항아리 안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으며 해륜은 곁에 쌓아둔 마른 쑥잎들을 미친 듯이 쥐어뜯어 항아리 속으로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가슴이 톱으로 썰리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시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그저 낡은 항아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밤이 새도록 피 맺힌 슬픔을 토해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각 굳게 닫힌 사랑채 안방문 안의 실상은 해륜의 비참한 짐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쿨럭. 무경은 가슴을 부여잡고 견디기 힘든 신음을 쏟아내며 거친 방바닥을 뒹굴었으며 곁에 있던 아들 도경은 사시나무 떨듯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방금 전 무경이 문 밖에 기척에 놀라등 뒤로 다급히 숨겼던 구겨진 종이 쪼가리들은 다름 아닌 해륜의 이름이 적힌 기별지, 즉 관아에 제출할 이혼장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해륜이를 내치려 하십니까? 제 아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려 얼마나 뼈가 부서져라 고생하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경이 아버지의 거친 무명처고리를 꽉 부여잡고 애원하자 무경은 핏발선 눈으로 아들의 어깨를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내 이놈 머지않아 한양의 악독한 빚쟁이 놈들이 이 집을 덮칠 것이다. 빌린 돈 10냥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냥이 되었으니 그놈들은 이자 대신 저 어리고 가여운 것을 볼모로 잡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굴레를 씌울 것이 불보듯 뻔하다. 내 어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며느리가 그런 참혹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란 말이냐. 무경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처절한 미안함과 가슴을 찢는 듯한 애통함이 뒤섞여 있었으며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마른 붓을 들어 억지로 기별지에 먹물을 지시기듯 써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천하의 몹쓸 시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악역을 자처하여 모진 말로 며느리를 쫓아내야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잔인한 빚쟁이들의 더러운 마수에서 해륜을 무사히 빼낼 수 있다는 뼈를 깎는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저 아이만큼은 기필코 살려서 친정 먼 친척에게라도 당장 피신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늙은 아비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니라. 무경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기별지 위로 뚝뚝 떨어져 먹물을 검게 번지게 만들었으며 좁은 방 안에는 억눌린 두 부자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닷새에 피말리는 시간이 흐른 뒤 충청도 청풍부 마을 한복판의 공기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고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대감댁 앞마당에 뜻밖의 인물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마을 주막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훌쩍 떠났던 정체불명의 떠돌이 소녀 초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7살 남짓한 앳된 아이가 낡은 대나무 삿갓을 푹 눌러쓰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해진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나타나더니 아무도 몰래 최대감 댁의 높은 뒷담을 훌쩍 넘어 마당 한 구석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초연의 낡은 집신이 마당의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기분 나쁜 마찰음이 울렸으며 그녀는 평소에 그 장난기 가득하고 실없는 미소를 싹 거둔 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마당의 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물기가 촉촉하게 윤기가 흐르고 잘 가꾸어진 마당이었으나 초연의 기이한 눈에 비친 흙의 빛깔은 어딘가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 죽어 있었으며 코끝을 찌르는 썩은 내 같은 미세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지요. 초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화단 가장 깊숙한 곳에 흙을 맨손으로 깊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흙이 거칠게 파이는 소리와 함께 겉을 아래 숨겨져 있던 검붉은 빛을 띤 기이한 흙덩어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도끼가 엉겨붙어 썩어 문드러진 듯 불길한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마당 구석에 흙을 한 움큼 쥐어 코에 갖다 대더니 평소에 장난기 가득하던 얼굴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잔뿌리까지 다 썩어 들어왔네. 그 불길한 혼잣말이 마당의 흙바닥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초연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예언은 청풍부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재앙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들녘의 벼들이 하룻밤 새 벼락을 맞은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타 죽어 고개를 푹 꺾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길어 올리던 맑은 우물물에서는 짐승의 사체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여 도저히 코를 막지 않고는 곁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지요. 철푸덕. 곳곳에서 농사꾼들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볕단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고울에 끊이지 않고 메아리 쳤습니다.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고자 양반 최무경이 다급히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을 열어 쌀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려 했으나 온 고을을 덮친 거대한 토질병 앞에서는 그 많은 재물도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무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적대기를 걸치고 마을을 떠돌던 거지 꼬마 초연이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기이한 재주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뒷짐을 진 채 하늘을 흘러가는 잿빛 구름을 빤히 올려다보던 초연이 마침 지나가던 수염이 허연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촌장 어르신, 사흘 뒤 하늘이 두 쪽으로 무너질 폭우가 쏟아질 테니 당장 장정들을 모아 강가에 둑을 쌓으시오. 촌장이 걸음을 멈추고 발치에 매달린 꼬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거지 꼬맹이가 감히 어른을 붙잡고 헛소리를 하는 게야? 저 하늘을 봐라. 구름 한 점 걸리적거리는 것이지 빗방울은 멀었다. 촌장이 코방귀를 뀌며 손을 뿌리치자 곁에 있던 장터 사내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맹이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도 이 집 마당 흙이 썩었느니 어쩌느니 헛소리를 하더니만 미친 거지 꼬마한테 밥이나 한 숟갈 떠줘라. 배가 고프니 헛소리를 하지. 하지만 초연은 빈정거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촌장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잿빛 구름의 아랫배를 보십시오. 구름이 배를 깔고 낮게 기는 것은 하늘이 물을 품다 못해 터지기 직전이라는 뜻이지요. 사흘이요. 정확히 사흘 뒤 축시를 넘기면 강물이 둑을 삼킬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저는 모르겠소이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또렷하고 서늘한 경고에 촌장의 웃음기가 싹 거쳤습니다. 곁에서 킁킁거리던 사내들도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고 결국 촌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속는 셈 치고 밤을 새워 장정들을 모아 강가에 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말대로 정확히 사흘 뒤 하늘이 시커멓게 뒤집히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미리 쌓아둔 둑이 거센 물줄기를 간신히 막아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촌장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으며 그날 이후 초연을 마주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서쪽 우물가에서는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퍼올린 아낙네 셋이 나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목을 축이려던 순간 쏜살같이 달려온 초연이 바가지를 낚아채어 물을 한 모금 머금더니 폐 하고 바닥에 거칠게 뱉어냈습니다. 이 물은 이미 죽었소. 한 방울이라도 넘기는 순간 오장육부가 타들어갈 것이니 당장 버리시오.
바가지를 빼앗긴 아낙네가 화들짝 놀라면서도 이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거지년이 어디서 남의 물을 뱉어 우리가 10년 넘게 길어먹은 우물인디. 내까지 꼬맹이가 무슨 수로 물맛을 안다고 지랄이여. 다른 아낙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수리에 이가 바글바글할 것이 남의 바가지에 침을 뱉다니. 이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초연은 욕을 먹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뱉은 물웅덩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방금 뱉은 물 위에 기름 같은 막이 뜨고 있지 않소. 맑은 물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이요. 이 우물의 밑바닥까지 흙독이 올라온 것이니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먹이지 마시오. 아낙네들이 놀라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날 밤 우물가에 들개 한 마리가 그 물을 핥았는데 이튿날 차디찬 흙바닥 위에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낙네 셋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초연을 찾아와 땅바닥에 엎드렸으며 아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자신들과 아이들이 그 물을 마셨을 것이라는 사실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괄시받던 초연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이 섞인 맹렬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초연이 지나갈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를 굽히고 길을 내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장터 국밥집 주인은 초연이 올 때마다 말없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떡장수 할멈은 팔다 남은 인절미를 보자기에 싸서 아이의 보찜에 슬며시 넣어주었습니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거지 꼬마라며 돌멩이를 던지던 동네 아이들마저 초연을 멀찍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며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요. 한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장터 낡은 주막에서는 국밥을 허겁지겁 들이켜던 보부상들의 입을 타고 심상치 않은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려낸다는 신출귀몰한 명의가 지금 충청도 땅을 지나 영남으로 내려간다더라.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집신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으나 당장 끼니가 걱정인 가난한 백성들은 배부른 양반들의 이야기려니 하며 아무도 그 소문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끔찍한 전염병과 기이한 소문들로 요동치는 동안 높은 담장 안 최무경의 집안 분위기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흉작과 재앙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집안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흉측한 핏줄 때문이라며 해륜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마당을 지날 때면 밥을 짓던 노비들조차 보란듯이 침을 뱉으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지요. 뼛속까지 시린 냉대와 숨막히는 고립 속에서 억울하게 버림받은 해륜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칠흑같이 어두운 매일 밤 차디찬 헛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초연이 남겨준 낡은 다랑아리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구슬프게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뚝, 뚝. 핏기 없는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클바닥과 항아리 속으로 떨어지는 처량한 소리만이 적막한 헛간을 채웠으며 그녀가 억울함을 삼키며 첫 눈물을 항아리에 모으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정성스레 쏟아부은 눈물로 반쯤 채워진 항아리 속에서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닥에 깔려있던 잿빛 백토와 말라비틀어진 쑥 뭉치가 해륜의 맑은 눈물과 엉기면서 마치 살아 숨을 쉬는 미지의 생명체처럼 기이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깊은 밤, 음산한 바람 소리에 몸을 파르르 떨던 혜륜이 훌쩍이며 덮개로 쓰던 거적을 조심스레 열어젖히자 항아리 깊은 곳에서 끈적하고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녀의 손끝을 휘감았습니다. 손끝을 감싼 그 굵은 기운은 이내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가피연한 짙고 고결한 매화 향 같기도 하고 인적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진귀한 약초 내음 같기도 한 오묘하면서도 단단한 향기를 뿜어내며 비좁고 냉기가 흐르는 헛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혜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엉덩방아를 찌은 채 차가운 흙바닥 위로 뒷걸음질을 쳤으나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그 신비롭고 묵직한 향기를 맡자마자 명치 끝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이 맺혀있던 독한 화병이 봄볕에 눈 녹듯이 씻은 듯이 가라앉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던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지고 핏발이 붉게 서 있던 퀭한 두 눈에 맑고 생기로운 전기가 다시 도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이는 흙으로 빚어 가마에 구워낸 후에도 스스로 숨을 쉰다는 왕실백토의 신묘한 성질과 살갗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흘려보낸 혜륜의 맑은 눈물이 지닌 짠 염분. 그리고 바짝 말라부스러졌던 진숙의 강렬하고도 뜨거운 약효가 낡은 독이 안에서 완벽한 비율로 섞여 기이한 발효를 일으킨 까닭이었습니다. 그녀가 엎드려 처음 눈물을 모은 날로부터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뒷산 비탈의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진숙의 여린 잎사귀가 바위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 무렵 혜륜은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장 싱싱한 쑥잎만을 골라 따서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그때 항아리 속 내용물은 맑은 호박색을 띠며 은은한 쑥내음을 풍기기 시작했지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생명체처럼 거적을 열 때마다 사르르 하고 미세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떼약볕이 살갗을 벌겋게 태우는 한여름이 들이닥쳤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숨막히는 열기가 집안을 짓누르는 가운데 혜륜은 젖은 수건으로 항아리를 감싸 직사광선을 막고 밤이 되면 서늘한 흙바닥에 내려놓아 열기를 식혔습니다. 삼복더위에 다른 음식들은 쉬파리가 끓고 시큼한 쉰내를 풍겼지만 기이하게도 항아리 속 내용물만은 한 점의 곰팡이도 피지 않은 채 오히려 빛깔이 짙은 홍갈색으로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말했던 눈물의 짠맛이 썩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서리가 내리고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 오면 혜륜은 누군가의 눈에 띌까 두려워 아예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서늘한 도자기를 데우고 도자기의 냉기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식히는 묘한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항아리 속 내용물은 이제 꿀처럼 진득해져서 덮개를 열면 실처럼 가늘게 늘어나며 짙은 약초 내음을 풍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처음 눈물을 모은 날과 똑같이 매서운 삭풍이 청풍부를 핥히고 지나가던 밤, 혜륜은 어김없이 움막 구석에 웅크려 앉아 흙먼지 쌓인 항아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째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같은 눈물이었지만 항아리 속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바들바들 떠는 매서운 겨울의 추위와 살이 벌겋게 익을 듯한 한여름의 끔찍한 폭염을 말없이 견뎌내며 그녀가 엎드려 처음 눈물을 모은 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잔혹하고도 기나긴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피가 맺힌 손끝으로 연신 젖은 눈가를 훔쳐내며
매일 밤 자신의 혼과 정성을 다해 슬픔을 쏟아부은 끝에 허리춤까지 오던 커다란 항아리는 마침내 피보다 붉고 꿀보다 끈적거리는 검붉고 진득한 진액으로 찰랑찰랑 가득 차올랐습니다. 무자비한 냉대와 모진 구박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해륜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핍박과 슬픔의 늪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깊어진 만큼 버려진 헛간 구석에 썩은 집더미 아래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숨죽여 있던 낡은 항아리 속에 영약 또한 짙은 생명력을 머금은 채 농밀하고도 완벽하게 무르익어 갔던 것입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 두꺼운 거적을 열 때마다 찌르르 울리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진액의 향취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막힌 숨통마저 단숨에 틔울 만큼 짙고 강렬해졌으며 해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영약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살이 찢기는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낼 가느다란 생명줄을 질기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간에서 붉은 빛의 진액이 찬란하게 연그러가는 동안 높은 안채와 사랑채를 호령하며 하늘을 찌를 듯 기고만장하던 최씨 가문의 운명은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듯 벼랑 끝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토질병은 최씨 가문의 수백 마직이 문전옥답을 시커멓게 태워버렸고 비옥하기로 이름 높던 청풍부의 들판에서는 콩 한 톨 벼 한 알 거두지 못하는 끔찍한 흉년이 3년째 이어졌습니다. 고래등 같던 기와집의 곳간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구휼미를 풀고 또 풀다 바닥이 나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만큼 텅 비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대대손손 물려받은 비옥한 전담마저 헐값에 넘기고도 모자라 한 달 이자가 원금을 훌쩍 넘어서는 끔찍한 고리대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된 끝에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떵떵거리던 가문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파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쓸던 노비들을 장터에 내다 팔고 대청마루에 놓여있던 감나가는 자개장과 병풍마저 전당포에 모조리 넘겼음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온 집안에 쥐죽은 듯한 음산한 정막만이 감돌던 무렵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가 스산한 바람에 휘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차가운 골목 어귀에서부터 쿵쾅쿵쾅 거친 집신 발소리를 내며 누런 흙먼지를 일으키는 무리가 당도했으니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기로 소문난 사납고 험상궂게 생긴 한양의 고리대금업자와 굵은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두 눈을 부라리는 표정으로 단숨에 최대감댁 앞마당까지 거칠게 밀고 들어온 왈패 무리는 손에 쥔 단단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애꿎은 장독대와 돌담을 퍽퍽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공포스러운 위협을 가했고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남아있던 늙은 하인들이 아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뿔뿔이 흩어지는 끔찍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살기 어린 매서운 눈빛으로 굳게 닫힌 사랑채의 소슬대문을 노려보던 고리대금업자의 우두머리가 핏대가 시퍼렇게 선 굵은 목을 길게 빼며 흉폭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최대감 당장 나오지 못할까.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무시무시한 고함과 함께 육중한 소슬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쾅쾅. 고막을 찢을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른 팔뚝만 한 두꺼운 참나무 빗장이 우지끈적하고 두 동강이 나며 육중한 소슬대문이 허망하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당장 이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쓸어 담아라. 우두머리에 살기 띤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독이 바짝 오른 왈패들이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앞마당으로 썰물처럼 거칠게 밀어닥쳤습니다. 손에 쥔 단단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휙휙 섬뜩한 바람 소리가 났으며 마당 한쪽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청화백자와 장독들이 와장창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늙은 하인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한양 땅 제일 가는 기와집이었던 최 대감댁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한 아수라장 속에서 안채 대청마루 및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숨어있던 해류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거친 집신 발자국 소리가 쿵쾅쿵쾅 마루 위를 어지럽게 짓밟고 지나갈 때마다 썩은 나무 틈새로 매캐한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는 치맛자락을 입에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창백하게 질린 턱만 달달 떨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당탕탕 누군가 쫓기든 마루 밑으로 급히 몸을 숨기려다 어둠 속에서 해륜의 어깨와 강하게 부딪혔으니 그는 다름 아닌 남편 도경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땀범벅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도경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륜과 눈이 마주치자 다행이라 여기기는커녕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거칠고 다급한 손길로 해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제발 말씀해 주셔요. 해륜이 공포에 질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도경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해륜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는 그녀를 안채 뒷문 쪽으로 급히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뒷문 밖으로 나뒹군 해륜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경이 핏대가 선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 당장 썩 꺼지시오. 왈패 놈들의 눈에 띄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오. 해륜의 귀에는 그 말이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삶으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온 아내를 왈패들 앞에 던져버리는 매정한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해륜의 애달픈 부름에도 도경은 서둘러 안에서 뒷문 빗장을 덜컹거리며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3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지아비에 대한 신락 같은 연민의 정마저 툭 하고 끊어져 내리는 듯한 지독한 배신감이 해륜의 가슴 속에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매몰차게 뒷문 밖으로 밀려난 해륜은 멍하니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 앞마당에서 다시금 와장창 하는 파괴음이 들려오자 해륜에 흐려졌던 눈동자에 번쩍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대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 굶어 죽게 되더라도 결코 이 집안에 두고 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물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 뒤뜰 낡은 움막 깊숙한 곳에 남몰래 숨겨둔 이빨 빠진 다랑알이었습니다. 친정집이 몰락하고 빚 대신 팔려오다시피 시집 온 첫날부터 시아버지의 지독한 냉대와 남편의 차가운 무시 속에서도 매일 밤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며 정성스레 채워왔던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해륜은 맨발이 가시밭길에 쓸려 따끔거리는 줄도 모르고 비틀거리는 두 다리를 이끌어 담장 옆 낡은 움막으로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삐걱하고 먼지 쌓인 썩은 문짝을 열고 들어가 구석의 거적을 들춰내고
마침내 숨겨둔 다랑아리를 찾아낸 순간 그녀는 항아리를 가슴 깊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도자기의 감촉이 상처난 뺨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류는 서둘러 흙 묻은 낡은 치마폭을 넓게 펼쳐 항아리를 단단히 동여매어 품속 깊숙이 감싸 안았습니다. 찢어지는 고통과 숱한 밤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이 낡은 다랑아리만큼은 그 누구의 손에도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독하게 다짐하며 덜덜 떨리는 턱을 앙다물었습니다. 치마폭의 다랑아리를 생명줄처럼 꽁꽁 싸맨 채 담장 너머로 조심스레 앞마당의 동태를 살피던 해륜의 두 눈이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밀어내던 도경이 어느새 마루 밑에서 왈패들에게 발각되어 마당으로 끌려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도경은 덩치가 산만한 우두머리 왈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마당 한가운데에 비참하게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내 놈 아비인 최 대감이 숨겨둔 재물이 어디 있는지 당장 그 주둥이를 열지 못할까. 왈패의 우두머리가 쓰러진 도경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고함을 내지르자 도경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두 손을 싹싹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나리 살려주시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 처참한 몰골에 우두머리는 경멸 가득한 코웃음을 치며 부하의 손에서 단단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가치도 없는 놈, 내 놈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놓아야 쥐구멍에 숨은 아비라는 자가 기어 나오겠구나. 우두머리가 이마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바닥에 엎드려 떠는 도경을 향해 육중한 몽둥이를 하늘 높이 치켜든 찰나였습니다. 안채 깊숙한 병방에서부터 뼈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오,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육중한 몽둥이가 붕하고 매섭게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담장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던 해륜의 시선 끝에 아들 도경을 살리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뛰어나와 몽둥이 앞에 제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선 시아버지 무경의 비틀거리는 굽은 뒷모습이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마당 전체를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단단한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고 아들 도경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무경의 앙상한 등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무경의 입에서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가는 쇳소리와 함께 그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처참한 신음이 새어나왔으며 그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마른 고목나무가 꺾이듯 차가운 흙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털썩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매서운 흙먼지가 일어났고 바닥에 쓰러진 무경의 몸은 결코 단순한 타박상 때문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찢어진 낡은 저고리 사이로 훤히 드러난 그의 굽은 등과 목덜미 살갗은 이미 검푸른 반점으로 흉측하게 뒤덮여 있었으며 살각 곳곳이 검푸르게 멍들고 온몸이 쇠잔해져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역병을 고치겠다며 오염된 흙과 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밤낮 없이 병자들을 돌보던 그가 결국 자신마저 무서운 토질, 악성 열병에 깊이 감염되어 속에서부터 오장육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버지 도경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 나왔습니다. 왈칵 피를 토하며
바닥에서 경련하는 아버지의 끔찍한 몰골을 마주한 도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다가갔고 무경에 부서질 듯 앙상한 몸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하고 하늘이 무너져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처절한 통곡 소리와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에 기세등등하게 몽둥이를 휘두르던 왈패들조차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저 영감탱이 역병에 걸린 게 아니냐. 우두머리 왈패가 혼비백산하여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휙 내팽개쳤고 덜 그럭하며 나무가 흙바닥을 뒹구는 소리와 함께 왈패 무리는 행여나 자신들에게 그 끔찍한 악성 열병이 올물세라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덜덜 떨며 이 모든 참상을 숨죽여 지켜보던 며느리 해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으며 찢어지는 치마폭을 꽉 부여잡고 다급히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새어나왔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 쓰러진 무경의 곁에 털썩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도경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고 몸부림을 칠 때 도경의 품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한지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팔럭거리며 흙바닥을 뒹구는 그 누런 종이는 바로 며칠 전 무경이 해륜의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던지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휴지서, 곧 이혼을 알리는 서약서였습니다. 해륜의 흙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끝이 바닥에 떨어진 그 낡은 한지에 조심스레 닿았고 눈물로 흠뻑 얼룩진 시야 사이로 종이에 적힌 비뚤비뚤한 먹물 글씨들이 그녀의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듯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혼장의 구석진 귀퉁이에는 무경의 위태롭게 떨리는 필체로 나의 죄업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모진 빚쟁이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니 아무 죄 없는 어린 며느리 해륜만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호적을 파내어 서둘러 친정으로 피신시키라는 피 끓는 당부가 마치 혈서처럼 붉은 인주와 섞여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해륜의 머릿속에서는 우르릉쾅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리는 듯했고 지난 3년간 무경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진 구박과 얼음장 같은 냉대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매일같이 불호령을 내리고 밥상조차 드리지 못하게 밥그릇을 내던졌던 그 모든 악독한 행동들이 사실은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철저히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열병이 며느리에게 옮을까 두려워 곁에 오지 못하게 막았던 피눈물 나는 배려였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가문이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탐욕스러운 왈패들에게 아무 힘 없는 어린 며느리가 비참한 볼모로 끌려가는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시아버지 무경은 스스로 천하의 몹쓸 악역을 자처하며 억지로라도 이혼장을 써서 그녀를 안전한 친정으로 내쫓으려 했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와 가문의 어마어마한 빚을 몽땅 짊어진 채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병방에 웅크려 쉴 새 없이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오직 며느리와 아들이 살아남을 길만을 밤낮으로 궁리했던 늙은 아비의 처절한 진심이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버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습니다. 해륜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짐승의 절규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흙 묻은 이혼장을 제 가슴에 미친 듯이
부여하는 채 무경의 핏기 없이 늘어진 손을 꼭 붙잡고 그 위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무경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등을 뜨겁게 적셨지만 무경의 두 눈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더 이상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이 불효자를 두고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도경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경의 앙상한 손을 미친 듯이 부여잡았지만 쿨럭쿨럭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촛불을 태우듯 간헐적으로 거친 기침을 쏟아내는 무경의 가슴팍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목구멍에서 힘겹게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는 마치 한 줄기 바람에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낡은 거미줄처럼 허공을 맴돌았고 해륜과 도경의 하늘을 찌르는 피 끓는 통곡 소리만이 비통함으로 가득 찬 적막한 마당을 처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바깥 대문 쪽에서 쿵쿵쿵 하는 다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듯 요란하게 울리더니 누군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마당 안으로 벼락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지나가던 의원이 왜다. 땀에 흠뻑 젖어 누렇게 바랜 대나무 삿갓을 푹 눌러쓴 백발의 노인이 장터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쓰러져 신음하는 무경의 곁으로 다급하게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낡은 보찜 자락에서 찰그랑하며 쇠침통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으며 삿갓 아래 드러난 주름진 얼굴은 몇 달 전 장터 국밥집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한양 최고 명의의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험한 문경세제를 넘어 영남으로 향하던 고된 여정길에 청풍부 마을 입구에서 하늘이 무너질 듯한 참혹한 통곡 소리를 듣고 명줄이 경각에 달했음을 직감하여 단숨에 뛰어온 것이었지요. 노 의원은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무경의 시퍼렇게 질린 손목을 낚아채어 맥을 짚더니 굳게 닫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까뒤집어 핏발선 눈동자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아이고, 이런 천지신명이시여. 짧은 탄식을 내뱉은 의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얀 잿빛으로 질려버리며 짚고 있던 무경의 손목을 툭 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가에서 나는 역겨운 독 냄새를 맡아보고는 이내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환자를 이리 무참히 방치하였소.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지독한 흙독에 깊이 감염되어 속 안에서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장기외다. 노 의원의 벼락 같은 호통의 도경과 해륜의 숨통이 턱 막혔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는 헉하는 쇳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도끼가 기혈을 다 막고 심장 언저리까지 새까맣게 번졌으니 천하를 호령하는 황실의 진귀한 명약이나 신묘한 침수를 가져온다 한들 이미 썩어버린 장기를 되살릴 방도는 절대 없소이다. 시퍼렇게 날선 비수 같은 의원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무참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형 선고에 아들 도경이 상처 입은 산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기어가 노 의원의 낡은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서져라 부여잡았습니다. 의원 영감, 제발 우리 불쌍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장터를 돌며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도 좋고 제 남은 명주를 반으로 뚝 잘라 바쳐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버지 숨만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거친 흙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지으며
애원하는 절규가 허공을 찢어 놓았지만 노 의원은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 곁에 넋을 잃고 엎드려 있던 며느리 해류는 온몸에 뜨거운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망이 나 자신을 미워하여 매일 흙투성이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끔찍한 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 지독한 흙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홀로 사투를 벌이셨다는 참혹한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의 뇌리를 벼락같이 강타한 것이지요. 한겨울에도 찬물에 홀로 클 묻은 옷을 빨며 돌아서시던 굽은 등과 밥상머리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에 밥술을 제대로 뜨지 못하시던 애처로운 모습 등 지난 3년간 시아버지를 오해하고 멸시했던 교만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해류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가슴을 움켜쥔 채 클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10,000번 죽어도 모자랄 죄인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망만 하였으니. 이 천벌을 어찌 갚겠습니까? 해륜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을 토해내며 바닥에 흙을 쥐어뜯으며 빙굴자 그녀의 갈기갈기 끊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꺼이꺼이 메마른 마당을 가득 채웠고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도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지옥도와도 같은 눈물바다를 묵묵히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던 노 의원이 마침내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열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쇠침통 뚜껑을 탁 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단호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가망이 없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니 이제 그만 장례를 준비하시지요. 그 잔인하고도 서늘한 의원의 선고가 허공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곁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남편 도경의 두 다리가 푹 꺾이며 마당의 거친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두고 가시려 하십니까? 도경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그는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땅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슴 찢어지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메마른 마당을 넘어 청풍부 마을 전체로 스산하게 퍼져나가자 숨을 죽이고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도 저마다 치맛자락과 소매를 끌어당겨 눈물을 훔치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마당에는 오직 흙바닥을 긁으며 절규하는 며느리 해륜과 아들 도경의 피 끓는 곡소리만이 처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약재 가방을 챙기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던 노 의원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숨이 꺼져가는 무경을 내려다보더니 마치 혼잣말을 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도 일어나 전설 속 영약이라는 백토 진숫골을 당장 구할 수만 있다면 또 모를까. 허허, 참 애석한 일이로다. 그 희미한 중얼거림이 도경의 귓가에 번쩍하고 내리꽂혔고 그는 미친 듯이 기어가 노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며 매달렸습니다. 의원 어르신, 백토 진숫골아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아버지를 살릴 방도라면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도경의 피 맺힌 절규의 노 의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당장 구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하는 말이오. 그것은 왕실 도자기 터에서나 나오는 불순물 없는 순백의 백토가 몸속에 검은 도끼를 모조리 흡수하고 이 척박한 청풍 땅 바위 틈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자란 독한 진숙이 끊어지는 숨통을 다시 틔워주며 거기에 사람의 진액과도 같은 아주 맑고 투명한 짠물이 스며들어 약재가 썩지 않게 품어주어야 완성되는 해독제인데 노 의원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이것들을 그저 섞는다고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인 질그릇 옹기에 담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히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겹겹이 푹 묵혀야만 비로소 맹독을 다스리는 신묘한 영약으로 거듭나는 법이오헌데 세상 천지에 누가 가족이 언제 독사에 물릴 줄 알고 그런 귀한 재료를 모아 3년 전부터 약을 지어놓는 바보짓을 하겠소.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것이오. 노 의원의 그 체념 섞인 긴 설명이 마당 구석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뒹굴던 해륜의 귓가에도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백토, 진숙, 짠물, 숨을 쉬는 온기, 그리고 3년. 순간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해륜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며 숨이 턱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벼락이 우르릉 쾅 하고 내리치는 것만 같은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휩고 지나갔으며 덜덜 떨리던 두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3년 전 그 떠돌이 거지 소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억지로 쥐어주었던 이가 빠진 낡은 다랑알이 한양관요에서 흘러나온 스스로 숨을 쉬는 백토로 빚어진 그 깨진 온기 속에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밤 캄캄한 뒷간 움막에서 홀로 흘렸던 나의 그 맑고 짠 눈물들. 그리고 행여나 시아버지에게 우는 소리를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으려 미친 듯이 지식이고 다져 넣었던 청풍의 독한 진숙들. 해륜의 심장이 가슴통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쫙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바보짓을 미리 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혀를 차던 노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미련한 바보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시집살이의 끔찍한 한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긴 그 보잘것없고 흉물스럽다고 여겼던 낡은 다랑아리가 사실은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하늘이 마련해둔 기적의 숨 쉬는 약탕기였음을 깨달은 해륜은 짐승처럼 번쩍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밤 달빛 아래에서 씩 웃으며 차가운 항아리를 내밀던 초연의 그 맑고도 깊은 눈동자가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관통하였습니다. 백토는 숨을 쉬지요. 눈물은 짠맛이 나니 썩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그때는 아무 뜻도 모른 채 흘려들었던 꼬마의 그 기이한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되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을 두 손으로 질끈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더니 집신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뒷간 움막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나무 문짝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지며 뽀얀 흙먼지가 확 일어났습니다. 해륜이 단숨에 뒷간 옆 낡은 움막으로 뛰어들자 컴컴하고 퀴퀴한 구석 자리에 지난 수년간 그녀의 피눈물을 고스란히 삼켜냈던 이빨 빠진 다랑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궁창 냄새가 난다며 모두가 발로 걷어차던 그 천덕꾸러기 요강 단지 주변으로 기이하게도 희미하고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해륜이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도자기 표면을 감싸 쥐는 순간 거칠고 투박한 겉면을 타고 알 수 없는 따스한 온기와 맑은 기운이 손끝으로 찌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모진 구박 속에서
홀로 입을 틀어 막으려 다져 넣었던 생명력 질긴 청풍 진쑥과 뜨거운 눈물을 덮으려 들이부었던 신령한 백토가 온기의 미세한 숨구멍을 통해 스스로 발효되며 빚어낸 기적의 약탕기였던 것입니다. 해류는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그 무거운 항아리를 제 품에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맨발 바닥이 거친 돌부리에 쓸려 따끔거렸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해류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비키시오, 다들 비키란 말이오. 어둠을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의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왈패들조차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으며 침통한 표정으로 무경의 맥을 짚고 있던 늙은 의원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쿵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은 해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 의원의 앞에 낡은 다랑아리를 턱하니 내려놓았습니다. 의원 어르신, 제발 이것을 보십시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숨 쉬는 약탕기가 맞는지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극도의 간절함에 피가 맺힌 쇳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노 의원은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해륜의 처참한 몰골과 낡은 도자기를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주름진 두 손을 뻗어 흙으로 밀봉된 항아리에 나무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어젖혔습니다. 삐걱 툭 굳어있던 흙마기가 부서지며 덮개가 열리는 찰나 코끝을 찌르는 짙고 시원하며 묵직한 약초 향이 거대한 폭풍우처럼 터져나오며 마당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아니, 이 향기는 대체 무엇냐? 당장이라도 집안을 박살낼 듯 소란을 피우던 왈패들조차 그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몽둥이를 떨어뜨린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노 의원의 입에서 헉 하는 거친 헛바람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볼품없이 낡은 항아리 안에는 최고급 흑진주를 수만 개 녹여놓은 듯 영롱한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고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는 검지손가락을 조심스레 뻗어 그 고약을 살짝 찍어낸 노 의원이 혀끝에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쪽 끈적한 고약이 침과 섞여 녹아들자 노 의원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팽창하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며 핏기가 가셨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천지신명이시여, 진정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것은 전설 속의 명약 완벽하게 숙성된 천금고가 아니냐. 궁궐의 내의원에서도 결코 만들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내년이 어찌 구했단 말이냐. 감격과 경악이 뒤섞인 노 의원의 외침에 해류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단 일각의 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서둘러 몸을 돌린 노 의원의 덜덜 떨리는 손끝에 묻은 흑진주 빛깔의 검붉은 고약이 이제 막 마지막 숨이 멎어가며 시퍼렇게 질려가던 무경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메말라 갈라진 무경의 목울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진득한 검붉은 영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곁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도경과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 눈을 크게 떴고 흘바닥에 엎드려 있던 해류는 두 손을 꽉 쥐고 시아버지의 파리한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지 반각 즉 7분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컥 하는 기괴하고 거친 파열음과 함께 미동조차 없이 죽은 듯 누워있던 무경의 몸뚱이가 갑자기 마룻바닥에서 활처럼 팽팽하게 튕겨 올랐습니다. 우드득 뼈마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리더니 무경에 굳게 닫혀있던 입이 쩍 벌어지며 그 속에서 역겨운 썩은 내를 풍기는 시커먼 도끼가 거친 기침과 함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것이 대체 무엇이냐. 구경하던 이웃집 김서방이 질겁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도경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입만 뻐끔거리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쿨럭쿨럭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거친 기침 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지난 3년간 무경의 오장육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엉겨붙어 목숨을 갉아먹던 지독한 흙독의 잔재였습니다. 시커먼 도끼가 마룻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으나 끔찍한 구토가 잦아들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헐떡거리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던 무경의 얕은 호흡이 쌕쌕 소리를 내며 점차 깊고 고르게 변해가더니 밀랍처럼 창백하고 시퍼렇게 죽어있던 두 뺨 위로 옅은 도화색의 따스한 혈색이 서서히 번져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차갑던 피부 아래로 다시금 뜨거운 핏줄이 박동하는 경이로운 광경에 진맥을 짚고 있던 노의원은 그만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연의 조화가 이리도 신묘하단 말입니까? 죽어가는 명주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 아니라 독을 완전히 뿌리 뽑고 스스로 생기를 되찾게 만드는 완벽한 재생이옵니다. 노의원은 감격에 겨워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엎드려 절을 올렸고 도경과 마을 사람들은 대낮에 살아있는 귀신이라도 본 듯 턱을 벌린 채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해륜을 모질게 구박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복잡하게 뒤엉켜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흥분을 겨우 가라앉힌 노의원이 아직도 흙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해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씨, 대체 어떻게 이 귀하고 엄청난 것을 지어내신 것이옵니까? 아무리 백토와 진쑥 소금이 흔한 것이라 하나 그것들이 만나 천금고라는 전설의 명약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늘 어찌하여 그 항아리 속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까? 노의원의 떨리는 음성에 해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빈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댈 때마다 홀로 뒤뜰에 엎드려 흘렸던 제 눈물과 피땀이옵니다. 아버님의 병환이 날로 깊어지는데 며느리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무능함에 가슴을 치며 그저 항아리를 끌어안고 빌고 또 빌었사옵니다. 제 명을 깎아서라도 아버님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흙과 쑥에 스며들어 절이 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해륜의 한 맺힌 고백이 방 안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둘 숙여졌고 도경조차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노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한참 동안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정성만으로 될 일이 절대 아니요. 가마에서 구워내지 않은 생온기가 품고 있는 백토의 완벽한 통기성 눈물과 섞인 염분이 만들어낸 방부작용. 그리고 5월 단오에 뜯은 진쑥이 품고 있는 극강의 약효, 이 세 가지가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자연의 비바람을 거치며 조금의 부패도 없이 완벽한 자연 발효를 거쳐 천금고가 되려면 말이오. 노의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동자는 경악을 넘어선 두려움마저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항아리에 흙을 빚는 재질부터 시작하여 그 안에 들어갈 재료의 정확한 배합 비율 그리고 그것이 흙 속에서 숙성되어야 할 3년이라는 기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자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지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오. 노의원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외침의 마당과 방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무십 구르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노의원이 두 손을 덜덜 떨며 해륜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 무릎을 꿇고는 쉰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어느 신이가 이것을 아씨에게 시킨 것이오. 천하를 떠도는 명의인 나조차도 스승님이 남기신 낡은 의서의 가장 뒷자 전설로만 구전되어 오던 구절에서 단 한 번 스치듯 읽어보았을 뿐인 이 기적의 처방을 3년 후에 대감마님께서 이토록 지독한 흙독에 빠져 생사를 오갈 것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듯 그 누가 3년 전에 미리 알고 이토록 완벽하게 준비시킬 수 있단 말이오. 노의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허공을 찢었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해륜의 가녀린 입술로 쏠렸습니다. 해륜은 잠시 두 눈을 감고 뇌리를 스치는 3년 전 춥고 매섭던 겨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한야. 잣나무 곡에 얼어붙은 주먹밥 하나를 건넸을 때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맑고도 깊은 도저히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던 오묘한 눈동자를 말입니다. 이내 천천히 눈을 뜬 해륜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단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누더기를 걸친 7살의 거지 아이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선 혼란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7살 거지 아이가 이 전설의 명약을 설계했다는 엄청난 진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메아리칠 때 스르륵 하는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누군가의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린 무경이 아직은 흐려진 초점을 힘겹게 모아가며 자신을 향해 엎드려 있는 흙먼지와 눈물 범벅이 된 며느리 해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오랜 병수발과 극심한 고통으로 갈라져 흡사 쇳소리처럼 들리는 무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방 안의 침묵을 깨고 희미하게 울려 퍼지자 넋을 잃고 엎드려 있던 해륜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더니 이내 3년 내내 억눌러온 울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해륜은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쓸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가 바짝 말라 뼈골까지 차가워진 시아버지의 두 손을 꽉 부여잡고 흐느꼈으며 방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도 기적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무경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남편 도경 역시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무경은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리는 오른손을 천천히 저고리 품속으로 집어넣었고 바스락 하는 거친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안석 깊은 곳에서 빛바랜 한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없이 구깃구깃하게 접힌 채 식은땀과 눈물에 얼룩져 가장자리가 헤어진 그 낡은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해륜의 작은 손바닥 위에 살포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님, 혜륜이 굵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조심스레 펼치자 그곳에는 이혼 서약서라는 5글자가 삐뚤빼뚤하고 굵은 먹물 자국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글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우리 착한 아가. 무경에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서 탁하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낡은 베개싯을 흠뻑 적셨습니다. 우리 가문이 악랄한 장리꾼들의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이라도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늙어 죽어도 좋으나 너만이라도 살려야 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내가 빚쟁이들의 볼모로 끌려가 평생 벗어나지 못할 굴레에 갇히는 꼴만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며 애끓는 슬픔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 시애비가 너를 호적에서 파내어 자유로운 몸으로 돌려보내려 그 서약서를 품에 안고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고 내가 제 발로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밥상에 돌을 섞고 바느질에 트집을 잡으며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이다. 그제야 혜륜은 지난 3년간 그토록 다정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왜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억지 트집을 잡으며 내쫓으려 혈안이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황하고 벼락이 치듯 가슴을 때리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손에 쥔 서약서를 가슴 깊이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담하고 가슴 미어지는 고백을 듣고 있던 도경 역시 솟구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며 쿵 하고 이마를 거친 흙바닥에 찧었습니다. 부인, 내가 천하의 몹쓸 죽일 놈이요. 당신을 빚쟁이들의 마수에서 지키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내뱉고 밤마다 문 밖에서 숨죽여 피눈물을 삼키며 당신이 제발 떠나주기를 간절히 바랐소. 하지만 당신은 바보처럼 온갖 핍박과 수모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낡은 맷돌 앞을 지키지 않았지 않소. 도경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엉금엉금 기어가 흙투성이가 된 아내의 발을 두 손으로 덥석 붙잡고는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리겠다고 밀어내며 찢어지는 상처를 주었는데 당신이 홀로 밤을 지새우며 흘린 그 슬픔과 원망의 눈물이 우리 가문을 살릴 유일한 영약이 되어 돌아올 줄은 하늘의 맹세코 꿈에도 몰랐소. 제발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부인.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 제가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깊고 자애로운 뜻도 모른 채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두 분을 원망만 하였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어찌 다 갚으란 말씀이십니까? 혜륜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도경에 떨리는 어깨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았고 무경 역시 간신히 몸을 반쯤 일으켜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부둥켜 안은 아들 내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세 사람의 애끓고 한맺힌 오열 소리가 방문을 훌쩍 넘어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퍼져나가자 그 기막힌 사연을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과 콧대 높던 의원들마저 결국 참지 못하고 옷소매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여기저기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미워하는 척하며 칼날 같은 말을 내뱉었으나 실상은 모진 가난과 끔찍한 빚더미 속에서도 서로의 목숨을 지키려 자신을 내던졌던 그들의 숭고한 진심이 마침내 하늘에 다 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대한 인과응보의 결실을 맺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뜨거운 오열 소리가 최씨 댁마당을 가득 채우며
애절하게 메아리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물들어갈 무렵 굳게 닫힌 대문 밖 오랜 세월 마을의 길목을 지켜온 집채만한 늙은 느티나무 위에서 부스럭바스락하며 굵은 나무십들이 거칠게 쓸리는 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성하고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채 담장 너머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눈물겨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던 누군가가 입가에 묘한 호선을 그리며 소리 없이 씩 웃고 있었으며 그는 여유로운 손놀림으로 어깨에 둘러맨 낡고 꼬질꼬질한 보찜을 한 번 툭 치며 고쳐매더니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 멀리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투도 굵은 나뭇가지가 휘어지며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담장 너머로 가볍게 안착한 작은 그림자는 바로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낡은 저고리에 집신을 짝짝이로 신은 꼬마 기인 초연이었습니다. 3년 사이 어느새 한 뼘쯤 더 자란 아이는 어깨에 맨 무거운 보따리를 질끈동여매며 씩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때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최씨 댁 대문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타닥타닥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 같은 결실 앞에서 목 놓아 울던 혜륜이 밖에서 들려온 희미한 기척을 알아채고는 직감적으로 은인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해를 챙겨 신을 겨를 조차 없이 하얀 버선발로 달려온 혜륜이 삐걱하고 무거운 대문을 힘껏 열어 젖히자 노을빛 아래로 멀어지려는 초연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 순간 혜륜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던 그 겨울밤, 뒷간 옆 분막에서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숨죽여 울던 자신에게 달빛을 등지고 나타났던 아이. 아씨, 그리 우시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때에 절은 작은 손이 이빨 빠진 다랑아리를 내밀며 씩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저 울 곳 하나 없는 불쌍한 며느리였을 뿐이고 초연은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의 7살 거지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아이가 건넨 깨진 항아리 하나와 기이한 당부 한마디가 3년의 세월을 건너 가문 전체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지요. 초연아, 은이나 제발 그 걸음을 멈추어 다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애가 타는 목소리를 토해낸 혜륜은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달려가 초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처참하게 무너져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혜륜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초연의 새카만 손등을 적셨으며 그녀는 엎드린 채로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내 너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고 우리 집안의 귀한 양녀로 삼을 것이니 부디 나를 어미라 부르며 이 집에 머물러 다오. 혜륜의 절절한 간청이 골목을 가득 채우는 동안 대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도경이 아직 기력이 온전치 않은 무경의 팔을 부축한 채 느린 걸음으로 대문 밖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경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세운 무경은 저만치 서 있는 작은 아이를 알아보고는 깊게 파인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년 전 마당에 흙을 킁킁 맡으며 잔뿌리까지 다 썩어 들어왔네 하고 중얼거리던 그 앳된 거지 꼬마가 제 가문을 살려낸 신묘한 은인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지요. 무경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도경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의 곁에 자신도 무릎을 꿇으며 초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고을의 어른으로 살아온 양반 대감이 7살 거지 아이에게 마당의 흙먼지를 이마에 묻혀가며 큰절을 올리는 그 광경에 뒤따라온 도경마저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아버지의 곁에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초연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은 우물 같은 눈동자로 엎드린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어른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윽하고 투박한 손길로 혜륜의 뺨에 묻은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준 초연은 이어서 무경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대감마님, 그것은 참으로 당치도 않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초연은 품속에서 낡은 호리병을 꺼내어 가볍게 흔들어 보이고는 느릿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죽어가는 가문을 구한 그 놀라운 영약을 빚어낸 것은 저의 얄팍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혹독한 세월 동안 아씨께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남몰래 흘리셨던 진심 어린 눈물이 만들어낸 고귀한 염분 덕분이지요. 초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뜻밖의 진실에 혜륜의 두 눈이 둥그렇게 커졌으나 초연은 덤덤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아씨의 그 애절한 눈물방울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져 말라버리지 않도록 제때의 작은 그릇 하나를 슬며시 받쳐 놓아준 것뿐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 공을 탐하여 양녀라는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초연은 혜륜이 부여잡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빼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붉게 물든 노을 너머 첩첩산중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희 타고난 운명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버려져 신음하는 병든 땅과 마음이 골문 가여운 자들을 찾아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초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엎드린 무경과 도경을 번갈아 보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며느리를 내치는 악역을 자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하셨던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영약보다 귀한 것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무경의 굽은 어깨가 크게 떨렸고 도경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숨겨진 진심까지 꿰뚫어 보는 아이의 눈빛에 이 꼬마가 인간의 탈을 쓴 보통 존재가 아님을 세 사람 모두 직감하였지요. 혜륜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더 이상 붙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주저앉아 눈물만 훔쳤습니다. 혜륜을 향해 정중한 인사를 올린 초연은 해사한 얼굴로씩 웃어 보이며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작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아씨의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 가문의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하였으니 저는 이제 또 다른 억울하게 우는 이를 찾아가 이 텅 빈 그릇을 내밀어야지요. 그 말을 끝으로 초연은 미련이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짝짝이 집신을 질질 끌며 험한 산길을 향해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혜륜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아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 뼘 자란 키, 여전히 때에 절은 저고리, 짝짝이 집신. 3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아이의 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처럼. 혜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초연이 3년 전에 말했지요. 아씨의 눈물이 다 마를 때가 약이 완성되는 때라고. 이제 정말로 눈물을 거둘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혜륜의 어깨를 부축하던 도경이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저 아이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무경 역시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세운 채 산등성이를 향해 멀어지는 초연의 뒷모습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깊이 합장하였습니다. 세 식구의 시선이 하나로 모인 그 끝에서 초연의 작은 뒷모습이 노을빛 속으로 아른아른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초연의 뒷모습, 위로 충청도 청풍부의 하늘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며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류는 아이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이내 가슴을 다잡은 그녀는 움막 앞에 남겨진 낡은 다랑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단지 안에는 절반가량 남은 천금고가 쌉싸름한 약초 향을 풍기며 찰랑거렸습니다. 해류는 지체 없이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산길을 내려가 원인 모를 토질병으로 죽어가던 이웃들의 움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사를 오가는 병자들 곁에 무릎을 꿇고 천금고를 나무 숟갈로 정성껏 떠서 입술 틈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꼴깍 소리를 내며 약을 삼킨 병자들의 잿빛 얼굴에는 신기하게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노인들마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광경이 온 청풍부 일대의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땀범벅이 된 해륜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며 통곡하는 감사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거지 아이의 지혜를 믿고 3년간 눈물과 쑥을 모아 시아비를 살려내고 온 마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한 해륜의 헌신은 마침내 한양 권례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우르르 말발굽 소리를 내며 몰려온 관군들이 최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도열하였습니다. 어명을 받드는 낭낭한 목소리가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금은 토질병과 빚더미로 무너졌던 최씨 가문의 갸륵한 효심을 치하하며 다시금 높은 벼슬을 내렸고 쌀 수백 석과 최고급 비단을 하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이 삐그덕 열리고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최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터로 몰려나와 꽹과리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해륜의 바다 같은 은덕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로웠던 해륜은 청풍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씨 가문의 안방마님이 되어 집안을 굳건히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뒷간 옆 허름한 움막에서의 기억과 초연의 맑은 눈빛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진쑥이 돋아나는 철이 오면 해륜은 하인들을 물리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녹그릇을 윤이 나게 닦은 그녀는 갓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고깃국, 그리고 아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달콤한 약과를 가득 담아 예전 움막터에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보가 된 낡은 다랑아리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해륜은 바람처럼 떠나버린 작은 은인 초연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경건한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침을 뱉으며 피하던 더러운 요강 단지와 하찮은 거지 아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해륜의 진실한 믿음이 가문을 구하고 마을을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던 여인의 땀방울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이치를 세상에 알리며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